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장 진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이완숙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들어오시는데 네. 하품을 이렇게 짙게 하시더라고요. 설마 간밤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시느라 잠을 못 주무신 게 아닌가. 사실 어제 잠은 사실 좀 편하게 빨리 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을까. 전날 엔비디아가 네네. 모든 걸 좀 정리를 당연히 해줬으니까. 이런 훈풍이 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했죠. 자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깼더니 시장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 힘들겠구나. 네. 그러면서 지금 아침부터 좀 거래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른 아침부터. 네. 좋네요. 일단 그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훈풍이 사실은 좀 지속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턴오프가 됐습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시장의 표정이 뭐 웃었다가 울었다가 뭐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데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조정 시에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연말까지 뭐 시장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듯이 상승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뭐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게 연말 매크로 상황이 계속 약화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10월 기준금리나 가능성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소비 시즌도 지금 둔화될 우려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주요 금융사들의 부클로징 시간도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딱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AI 버블론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버블론이 실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처음에는 반도체 수요 부족이다. 그다음에 매출이 하이퍼스케일러에 집중돼 있다.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가 뭐 감가상각이 버블이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AI 버블론이 엔비디아 하나 갖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은 버블론은 그냥 이 AI 산업이 지금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리스크다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저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내년도의 가이던스와 실적을 보고 지금 판단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리 좀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기회를 조정의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빅테크를 둘러싼 순환거래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했다 얘기는 사실 기업들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그쵸? 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의문점을 좀 남기게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또 내리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기업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 빅테크들의 순환 거래가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버블은 아니다. 버블론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50억 달러씩 엔트로픽에 투자를 하고, 엔트로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300억 달러 상당을 구매해서 또 이걸 또 이걸 쓴다 이렇게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익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투자로 지금 넘어가고, 그다음에 수익의 축적이 없다. 그다음에 만약 이렇게 기업 간 연결이 나올 경우에는 향후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회사가 도미노 같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AI 산업 글로벌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다른 것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면 지금은 자본 조달이 필수고 꼭 내 캐시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채권 발행도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현물로 조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또 1,000억 달러 투자하면서 지분을 또 받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현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AI 칩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전반적인 AI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채권이냐 무슨 내가 캐시를 갖고 하느냐 아니면 현물로 투자하느냐 사실 이런 건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점유율을 내가 굳건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거지 이게 버블론의 지표가 될 수는 지표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이제 버블론을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한 이제 뭐 자료나
수치들을 보고 저희가 버블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버블론이라고 사실 정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큰 틀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사실 10월 발표 취소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됐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고용은 사실 뭐 5만 명 대비해서 11만 9천 명이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실업률이 문제였어요. 실업률이 이제 4.4%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그게 또 시장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리 인하 기대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조금은 갖고 하셔도 될 것 같다. 아, 조금은?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4.4%라고 보시면은 사실 1월 달에가 4.0%, 3.9%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벌써 연말까지 4.4%까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실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9만 7천 건이 나왔어요. 뭐 전달보다는 많이 상승했지만은 그만큼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도 많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많고 그만큼 노동시장이 이미 균열이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연말 이제 12월 10일 날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이제 줄어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제 이제 연준 의사록이 나왔어요. 10월 달.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달 쉽지 않겠다 얘기한 그 근거가 나왔거든요. 연준 FOMC 위원이 19명인데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이 매파로 전환됐다. 근데 사실 투표권은 12명만 있어요. 12명들은 딱 지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요즘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또 반대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채권 발행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채권들은 지금 수익률이 또 반대로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반대로 또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2월 1일 날 양적 긴축이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1일 날 양적 긴축을 먼저 시장이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걸 반응한 다음에 그다음에 12월 10일 물론 이제 10월 달 이제 고용 보고서가 안 나오고 바로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사이가 좀 약간 누락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12월 달 고용 보고서가 더 정확하게 눈에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마 연준이 12월 10일 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이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 일단 뭐 페드워치는 동결을 한 68%를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인하를 22% 정도 보고 있는데 일단 저 양적 긴축 종료하고 나서 그다음에 1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12월 첫째 주까지 한번 지내봐야 그래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고용 보고서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10월 지표를 저희가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지표만을 두고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냐 마냐의 그 상황이 사실 이제 고용 지표 외에도 다양한 뭐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제가 페드워치를 봤을 때 동결이 60.9%로 나왔고 그래도 좀 말씀해주신 시점보다 좀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런 가운데 이제 사우디와 손을 잡고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탈중국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판도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공급망이 구축이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1년 갖고 쉽진 않다. 지켜봐야 된다 지금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미 지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에서 나온 게 결국 히토류 1년간 유예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1년 갖고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우디엔 분명히 이제 광물이 이제 충분하게 있고요. 미국은 이제 기술로 하고 이걸 갖고 와서 지금 거기서 지금 뭔가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미국의 기술이 또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뛰어나게
있는데 바로 갔다가 뭐 사우디에서 히토리를 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히토리를 생산하려면 환경 문제도 사실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환경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도 기술 개발을 못한 측면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라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지금 탈중국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할 겁니다. 뭐 그린란드 쪽에서의 어떤 그 영토 확보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해저에서 광물 파는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1년 갖고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장기적 차원에서 지금 나갈 문제고요. 뭐 히토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정리될 문제였으면은 사실 중국이 걸고 넘어진 문제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히토리 갖고 또 지금 중국이 또 일본하고도 또 요즘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얘기는 또 일본에 대한 히토리 공급을 또 이제 제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갖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면은 미국이 쉽게 사우디 갖고 단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장기간 최소한 저는 4, 5년 이상은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4, 5년이면 사실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까지 임기를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판도가 또 달라질 수 또 있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려는 움직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토리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테슬라도 중국산 부품 제로를 선언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중국에 너무 의존하던 것을 조금 벗어나겠다라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던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단기간에 이런 전환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사실 테슬라가 뭐 그럴 얘기하기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에는. 혹시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차량을 안 사준다고 네, 좀 네.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런 문제. 왜냐하면 연간 180만 대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90만 대 생산해서 반을 거기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중국에서는 중국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상하이에 있는 공장에서 뭐 다 중국산 쓰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미 나머지 지역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BYD, 샤오펑, 니오, 리오토, 뭐 여기는 요즘 샤오미라든지 지리자동차가 세레스 그룹까지 포함돼 갖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5%를 사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테슬라가 여기서 뭐 중국산 안 쓰겠다고 그래 갖고 제가 보기에 뭐 중국에서부터 뭐 벗어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미 테슬라는 유럽하고 중국에서도 밀려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정치적 요인을 좀 분류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100%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테슬라에 견줄 만한 그에 뭐 반하는 기업이 딱 우뚝 서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테슬라를 목표로 좀 경쟁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중국의 샤오펑을 언급을 해주신 적이 네.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도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샤오펑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저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봐요. 샤오펑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이 갖고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네. 현재 매출 나오는 것까지 본다면 확실히 저평가고 안 되는 게 맞아 보이고요. 반대로 샤오미 같은 경우가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흑자로 분명히 나왔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에서 흑자가 나온 것까지 지금 샤오미가 또 이번 주에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AI 기업들 또는 이제 IT 기업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많은 얘기하세요. 저거 수치 장난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생각보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에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정확하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보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정부 보조금이 확실히 들어가요. 여기는요.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사실 중국에 있는 지금 AI 빅테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평가 눈에 보이면은 지금 무조건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평가 기회로 삼고 매수 기회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건 스탠리가 2026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시아 증시가 최근 들어서 많은 상승과 뭐 하락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좀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내년을 바라보며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저가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주난데 왔을 때는 골드만삭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되게 강하게 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6년도가 숨고르기를 들어가지 않겠는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딱히 지금 뭐 중국 정부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인민은행도 뭐 통화 완화 정책을 그렇게 크게 못할 거다. 10에서 20bp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지금 LPR 금리가 지금 1년물이 3%인데 내려봤자 한 2.5% 이 정도고 재정이 조금 확대될 거다. 그리고 지금 사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올해 갖고 있었던 이 상승 모멘텀이 저는 내년도 같이 갈 수가 있다. 올해 상승 모멘텀이 딴 게 뭐냐면 이제 국가의 갭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뭐 재정 확대,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이 저는 올해보다 더 내년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도 끝났고 중국제도 2025도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로운 이제 계획이 나온다 보면은 정부의 어떤 국가의 갭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이 더 세질 수 있다. 지금 속도가 보면은 거의 중국이 기술 가속주의로 따라올 가는 수가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 정도 본다면은 차라리 올해 급등을 했던 요인들이 내년에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플러스는 보지만 약한 측면이고요. 반대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쪽 좀 더 강한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에 이제 중국 증시도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 증시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